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뉴스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한국의 도전장의 긴장. 한국에서 등장한 뉴스에 일본이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WTO 사무총장 출마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적극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세계무역기구 WTO를 개혁할 적임자는 바로 저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WTO 사무국의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 공조 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협상 규범 제정, 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WTO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일 수출 규제 관련 제소가 진행될 WTO에 직접 한국인이 총장이 되면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가 한일 무역 갈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강조한 뒤 개별 소송은 개별 논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경우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WTO가 특정 국가의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일본이 명백하게 WTO의 규범 및 국제적인 룰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WTO 차기 총장이 유명희 본부장으로 선출된다면 일본이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줄곧 막무가내 외교 정책을 펼치며 한국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WTO 수장이 한국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출 규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서 자국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WTO 차기 총장 승산이나.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입니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 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럽연합, 아시아, 미주 등의 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고 EU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쪽으로 표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일단 아시아 국가들의 표심을 공략하되 최종 본선에 오를 때에 대비해 다양한 국가들에게도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현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이어서 또다시 남미 출신이 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팀을 꾸려 최대한 지원할 방침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일본. 또 등장해서 재뿌리나. 난리난 일본 언론들. 일본은 한국에서 지난 5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WHO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상케이 등의 우익 언론에서 그렇다면 일본도 이에 지지 말고 WHO 후보를 동시에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WTO 차기 총장을 일본에서 내거나 한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수출 규제라는 양국의 큰 다툼이 달려있어 한일 간의 또 한 번의 외교 빅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 언론은 24일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향후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비중 있게 보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WTO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잘 아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삼아 최근 되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WTO에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후보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이 WTO의 무역 질서와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WTO 사무총장 입후보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인사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는 세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최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총장이 되면 어떻겠냐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NHK는 다만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포스트가 아니다 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온 점을 들어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왔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명히 후보 뒤에서 WTO 사무총장의 당선을 위해 지원까지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 역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총장 입후보나 UN 안보리회의 진입의 노력 등 많은 것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이 WTO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소위원 임명 등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 WTO가 사실상 운영이 중지된 상태라며 일본이 미국과 같이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WTO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됩니다. WTO 총장도 164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이루어져 혹시나 일본이 마지막 카드로 반대를 하면 사무총장 당선이 무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간 이득을 잠시 접어두고 안건에는 중립적으로 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트럼프가 이를 깨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선례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를 비슷하게 따라가기가 좋은 모양새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볼턴 회고록을 보면 미국은 한일 간의 분쟁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가깝게 여긴다는 주장. 최근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볼턴 회고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 7월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문 대통령에게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하순 한일 갈등 와중에 양국을 차례로 방문한 상황을 기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한일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한국에 오기 전 19일경에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트럼프는 침묵한 상황이 나왔으며 이는 볼턴 말의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악화할 대로 악화했던 한일 갈등 와중에 미국이 과거와 달리 별다른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도 제기됐었습니다. 반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하려고 한국이 움직이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소미아 종료는 절대 안 된다고 발벗고 나섰는데 반대로 미국은 이때는 적극 개입해서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며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한국도 결국에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부담스러워 지소미아를 종료 유예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수출 규제는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지소미아 종료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볼턴 회고록은 100억 간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고 상당 부분 한반도 전략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서 의심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출 규제와 같이 드러난 사실을 살펴보자면 미국이 일본 편을 노골적으로 들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떤 일들이 미국의 이득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정부 때 그러한 색이 강화된 것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한일 간의 위안부 협의와 같은 주요 안건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각종 국제무대에서 일본과 부딪히는 것은 결국 미국까지 상대하게 되는 모양도 나옵니다. 물론 이번 WTO 총장을 선출하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으로 좋은 국가 평판을 힘입고 있습니다. WHO는 여전히 한국의 방역을 매우 안정적으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가장 경제 성장률을 선방했다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G7 주요 국가들 연간 경제 성장률 예상 평균이 마이너스 5% 이하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마이너스 0.5%로 무디스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가장 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6위권의 무역 대국이기도 하니 모든 사안으로 봤을 때 세계 무역기구의 수장을 안칠 만한 충분한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 가운데 술 규제로 인한 일본의 방해와 질투로 인한 집요한 외교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60만 개가 비행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64만 명을 넘어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태국, 사우디, 브라질 등 120개가 넘는 국가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미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줬죠. 미국 대표 언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의 급박한 상황을 어필한 후에 한국이 미국에 60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내주기로 했다 라며 추가로 15만 개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곧 전달될 것이라 전하면서 한국은 중국 밖에서 이번 사태가 대규모 확산된 최초의 나라였지만 초반부터 대규모 검사와 접촉자 추적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대부분 통제되었다며 한국의 방역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도 한국이 미국과 미국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라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자 협력국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미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한국의 외교적 결례를 여러 차례 범했던 주한미군 대사, 얼마 전 사임했죠.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하는 수염으로 논란이 됐던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인천공항에서 방금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에 감사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진단키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180도 바꾼 발언을 하게 되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한국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라며 최근 한국 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진단키트를 보내준 한국에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직후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응우수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4,200만 달러의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베트남과 미국이 올해 유독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 둘의 관계는 어느덧 밀월 관계라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패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동남아 지역이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과 이렇게 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고, 한국의 힘을 빌려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해두었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번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팔 벌려 미국 자본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한편,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한국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베트남이 맞다,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면 베트남 GDP가 300조에서 100조 원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의 요구대로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직원들의 베트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트남의 위기는 시작되어 버렸죠. 베트남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하루에 1만 개,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을 3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데 이어서 베트남의 일방적인 통보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긴급 회항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또 웅유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나
베트남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이번 사태를 함께 해결하자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근 연예인들과 꽃놀이를 즐기기 바빴고,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휴식을 취하면서 일본 유명 가수가 집에서 춤추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학을 미루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모두 교실로 등교를 했고, 선생님만 모니터 속에 등장해 수업을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일본. 이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선생님의 안전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가? 이거 장난이지? 코미디 아니야? 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세로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에서 일본의 리더가 충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일본의 방역관리 노하우를 극찬하면서 함께 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동안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최대 10.6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베트남 합판은 한국 시장에서 무려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무역위원회는 베트남에서 너무 싸게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한국 기업들과 고용에 피해가 생긴다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베트남이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세를 우려해서 포스트 베트남, 즉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공장과 투자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영은행이 한국의 국민은행과 호주 커먼웰스뱅크에 대한 대표 사무소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B국민은행은 대신 미얀마로부터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미얀마에서 대출, 기업금융, 인프라금융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등의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40%가 파산할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베트남 전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